자유한국당 내부의 총선 물갈이 요구가 거셉니다. 영남과 강남의 3선 이상은 용퇴하라는 주장인데 당사자들은 수용할 뜻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중진 의원들이 용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텔 손님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대호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소 띤 얼굴로 손을 흔든 장대호는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101의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PD 등 제작진 4명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경찰은 CJENM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 횟감으로 통하는 광어 가격이 2년 반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일본의 검역 강화로 수출은 줄고 생산량은 늘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광어 200톤을 폐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모이는 도심 곳곳에서 길거리 흡연 때문에 간접 흡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리 전체에 흡연자들이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솔직히 잠시도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마구 내버리는 담배꽁초 문제도 심각합니다. 홍콩 시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시진핑 주석이 홍콩의 캐리람 행정장관을 만났습니다. 시 주석은 흔들림 없이 폭력에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경찰 진압이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전국은 빠르게 총선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작은 물갈이 경쟁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중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의원 3명당 1명꼴인데 총선 때마다 중진 용태론이 터져나오면서 공천 물갈이가 시작됐죠.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처음으로 영남, 강남 지역 중진 의원은 물러나라는 용태론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이민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처음으로 중진 용태론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영남권, 서울 강남 3구 등 3선 이상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정치에서 용퇴를 하시든가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현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아직까지 없자 중진 의원들에게 결단을 촉구한 겁니다. 한국당 의원 109명 가운데 영남과 서울 강남에서 3선 이상을 한 의원은 모두 16명입니다. 하지만 해당 의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선거 때마다 맨날 있는 얘기지.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전혀 없고. 영남이라고 다 쉬운 게 아닙니다. 적절한 공정한 공천 절차를 통해서 교체가 돼야 되겠죠. 혹시 불출마를 고려? 내가 지금 소위에 가야 돼. 소위. 바빠. 또 다른 중진 의원은 본인은 안 하면서 남에게만 요구하면 진정성이 떨어진다며 김태흠 의원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현역 중진 의원뿐 아니라 육선을 지낸 이인재 전 의원과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전 대표, 김태우 전 경남지사 등 전직 중진 의원들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기는 공천을 강조할 뿐 물갈이와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7일에는 당내 초선 의원들이 인적서 신방안을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철희, 표창원 등 초재선 의원들이 불출마 총대를 맺지만 정작 중진들은 잠잠합니다. 조국 사태로 등 돌린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젊은 정치인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중진 버티기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지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기획단에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 등 2030 청년 3명을 포함시켰습니다. 청년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런 이 도덕성, 공정성에 대한 강렬한 요구, 이것을 수용해서 공천 과정에서부터 혁신적으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총선에 출마할 청년 영입도 추진해왔지만 인물난에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혁신 메시지를 줄 수 있는 2030 벤처 사업가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주식 백지 신탁 등의 번거로움에 더해 현역 의원들과의 경쟁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는 더디기만 합니다. 민주당 의원 128명 중 7선 1명, 6선 2명, 5선 4명을 포함해 4선 이상 의원은 20명, 여기에 3선 이상 의원까지 더하면 38명으로 전체 의원의 30%를 차지합니다.
이해찬 대표와 진영 박영선 장관을 제외한 중진 의원들은 여전히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 사선 의원은 초선인지 다선인지는 불출마와 전혀 관계없다며 출마 의지를 내비쳤고, 한 5선 의원은 노장층과의 조화를 강조하며 중진 의원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일부 다선 의원들은 다음 달 출판 기념회 등을 열어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어제 삼청교육대 발언으로 후폭풍이 거센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오늘 발언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악화된 여론의 마지막 지킴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마저 영입 선긋기에 나섰는데 대신 우리공화당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박찬주 전 대장은 어제 공관병 갑질 논란을 해명하면서 의혹을 처음 제기한 임태훈 소장을 비난했습니다. 군 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 한번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정권이 사회정화를 이유로 시민들을 불러들여 훈련시킨 삼청교육대를 언급해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장은 자신의 발언이 정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과를 한다는 것은 임태훈 소장이 해왔던 여러 가지 비인권적인 행동들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채널 A와의 통화에서는 임 소장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국기훈련을 통해서 좀 단련을 받으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제기한 우리공화당 입당설은 부인했습니다. 영향력 있게 이거 하려면은 개인의 어떤 저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려면은 그래도 자유한국당에서 저기 하는 게. 우리공화당이 마음의 고향이라면 한국당은 뜻을 이루기 위해 가는 곳이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결국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전 대장을 귀한분이라며 옹호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박 전 대장 영입을 철회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기회를 잡은 더불어민주당은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공격하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까지 공격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러자 한국당은 국회에서 고함을 지른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을 해임하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어서 유승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찬주 전 대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입장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참혹, 당혹, 궤변의 삼박자가 어우러진 끔찍한 궤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박찬주 대장을 정말 귀한 분이라 했던 황교안 대표가 나설 차례입니다. 박 전 대장의 삼청교육대 발언에 대해 황 대표의 생각도 같은 거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을 해임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강 수석이 국감장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야당을 향해 고함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아니 답변을 여기는 우기다니까 뭐예요? 강기정 수석!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냐고? 내가 증인이야.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한국당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여야 간 현안 논의 일정 보이콧까지 시사했습니다. 이런 정무수석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야당과의 대화가 아니라 야당과의 전쟁을 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정무수석이 아닌 정쟁수석이라며 해임 요구에 가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보를 낸 기자는 검찰청사 출입을 금지하고 이 오보 여부는 검찰이 판단한다고 해서 논란이 된 법무부의 새 훈령. 오늘 국회에서도 여야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차관은 황당한 변명까지 내놨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오보 출입 금지 부분에 관해서 판단 주체가 누굽니까? 검사장과 검찰총장으로 네, 완전히 독소조항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법무부 새 훈령은 언론 자유를 막는 독소 조항이란 겁니다. 정작 언론사나 기자들에겐 관련 내용을 숨겼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오보
한 언론사의 경우에 출입을 제한시킨다라는 이 규정이 기자간에 공개한 훈령에는 빠졌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김호수 법무부 차관의 답변이 논란을 더 부추겼습니다. 10월 20일 날 그 이프로스의 그 초안이 게시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프로스는 검찰 구성원만 접속할 수 있는 내부 게시판입니다. 언론 통제 논란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감췄다는 의혹마저 제기됩니다. 비슷한 시각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법무부 새 훈령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 정 교수의 차명 주식을 대신 보관해줬다고 진술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옮긴 시기가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거론될 무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주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동생 정모 씨 자택으로 2차 전지업체 WFM의 실물증권 12만 주가 보관된 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와 동생 정 씨가 지인의 명의로 확보한 WFM 주식은 각각 7만 주와 5만 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주식을 각자 보관하다가 누나의 주식까지 함께 집에 보관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데 주식을 옮긴 정황도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차명 투자를 숨기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혐의 전부 부인하셨나요? 교수님 혹시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없으신가요?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 2014년 동생 명의로 증권 계좌를 개설했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계좌 신청서에는 동생 정 씨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전화번호는 정 교수 번호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장은 정 교수 남매가 아닌 다른 가족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정 교수를 구속 수감된 이후 5번째로 소환해 WFM 주식 매입 과정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참여연대 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까지 지냈죠. 그런 조 전 장관 때문에 참여연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권력의 파수꾼 역할을 해온 참여연대가 관변 시민단체로 전락했다는 쓴소리가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참여연대 회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쓴이는 조국 전 장관과 옹호 세력을 비난했던 김경률 전 공동집행위원장이 징계위에 회부된 뒤부터 참여연대 내부의 조국 사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조국 사태로 참여연대는 25년 역사에 씻기 어려운 오점을 남겼고 관변 시민단체로의 전락을 자초한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011년에 가입한 회원번호를 남기고 탈퇴 처리를 요청한 참여연대 회원은 경제금융센터의 조혜경 실행위원. 실행위원은 참여연대의 각종 의사결정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참여연대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도부가 당연히 책임지는 거 아닌가. 조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 들어 참여연대가 중심 잡는 일이 어려워졌다며 자신의 방식대로 전관예우를 하는 게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실제 정부가 출범한 뒤 바로 청와대에 입성했던 조 전 장관과 장하성 주중대사부터 김상조 정책실장과 황덕순 일자리 수석까지 모두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전출직이 아닌 정책을 총괄하는 주요 임명직입니다.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핵심 자리에 포진하면서 역설적으로 참여연대의 감시 기능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는 등 내부에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앞서 참여연대에서 조국 전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률 회계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죠. 비판이 거세지자 참여연대는 징계를 포기하고 사임 처리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공태현 기자입니다. 민정수석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드셨다. 조국 전 장관을 비난하고 당시 권력 주변을 맴돌던 교수와 변호사 등을 권력예비군으로 표현해 참여연대 징계위에 회부됐던 김경률 전 공동집행위원장. 권력형 범죄로 비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분석을 했고요. 심각한 문제가 있고 더 크게 발전될 수 있다.
참여연대는 22일 만에 김 전 위원장을 사임 처리하면서 징계 절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회적 대논란이 남긴 교훈과 과제를 살펴보겠다며 회원들에게 깊이 사과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냥 글의 내용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해석을 붙이거나 거기 코멘트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어제 국민권익위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관련해 이해충돌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장 동생들이 주요 주주 또는 임원을 맡고 있는 하청업체는 이 사장 취임 전 도로공사의 스마트 가로등 교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참여연대 출신인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에 침묵하던 참여연대가 관변 단체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피하려 뒷북 감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모텔 손님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살인범 장대호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원에 출석할 때도 기자들에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등 특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삭발을 하고 노란색 수감복을 입은 장대호가 1심 선고를 받으려고 법원에 도착합니다. 호승줄에 묶인 채 이동하면서 기자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손을 흔들기도 합니다. 앞서 검찰이 사형을 선고한 장대호에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이 없다는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가석방이 결코 허용돼선 안 된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모텔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하고도 피해자를 조롱해온 장대호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 겁니다. 흉악범이 양아치를 두개 섞어냅니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두개 섞어냅니다. 장대호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고개를 들어 정면을 응시하는 등 재판 내내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 어떻게 사람 2번, 3번씩 죽게도 이렇게 무기징역으로 나와. 사형 못 나와도 평생 못 나오는 걸 해서 나는 이렇게. 피해자 유족들은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 측에 항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어제 제주지법에서 열린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의 재판은 늦은 시간까지 진행됐습니다. 살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고유정의 어린 친아들의 진술도 공개됐는데 엄마의 주장과 상당히 달랐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재판에선 고유정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6살 친아들의 진술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아버지를 삼촌으로 알고 있던 아들은 범행 당일 삼촌과 나만 저녁 식사로 카레라이스를 먹었고 엄마는 먹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약속 때문에 전 남편은 먹는 신용만 했다고 주장해온 고유정의 말과는 배치되는 겁니다. 검찰은 카레에 졸피뎀을 넣어 전 남편에게 먹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박을 씻다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해 흉기를 휘둘렀다는 주장도 신빙성을 잃었습니다. 검찰은 5월 25일 저녁 8시 50분에서 9시 50분 사이에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펜션 주인은 고유정에게 3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대신 받은 2번째 통화를 녹음한 파일에선 아들이 펜션 주인에게 엄마가 지금 모기를 쫓고 있다고 말하는데 둔탁한 소리가 수차례 들렸습니다. 마지막 통화 파일에는 아들에게 물감놀이를 하고 왔다고 말하는 고유정의 육성도 녹음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범행 과정에서 옷에 튄 전 남편의 혈흔을 물감으로 표현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직후 당시 입었던 옷가지를 모두 버려 증거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8일 최후 진술에서 고유정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억울하게 복역했다고 주장하는 윤모 씨가 어제 최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게 체포당해서 강압 수사를 받은 과정을 최면 상태에서 설명했다는데 어떤 원리인지 이다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윤 씨의 최면 조사는 3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50년만 채찍이 좀 확 내려가는 걸까? 그런 기분이에요. 좀 하고 싶은 다 하고. 최면 조사에 배석한 박준영 변호사는 체포되는 순간부터 경찰서에 끌려가는 상황까지 그림 그리듯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문경찰로 지목한 최 형사를 비롯해 경찰들의 가학 수사 정황을 또렷이 기억해냈습니다. 의자에 앉혀놓고 수갑을 채워놓고 있으니까는 그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조는 거죠.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뭐 뺨을 때리면서 깨우는 사람도 있고 그냥 툭 치고 깨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불법행위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해당 형사들의 얼굴을 떠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최면에 걸리면 뇌의 활동에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이 활동할 때는 파형이 좁은 베타파를 나타내지만 최면 상태에선 세타파가 파형을 넓히면서 심적인 안정을 찾는 겁니다. 반수면 상태로 수사관의 질문과 조사자의 답변을 이어가면서 잠재된 기억을 되살리는 원리입니다. 그 최면을 통해서 이제 기억을 하게 해서 그게 이제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고 수사를 통해서 그 진술한 내용을 또 확인을 해서 검증을 받는 거죠. 경찰인 8차 사건 수사 과정에 가혹 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시 경찰들의 특진을 취소하거나 강등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엠넷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101의 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유명 PD가 구속 위기에 놓였습니다. 프로듀스 101 시리즈뿐만 아니라 슈퍼스타 K, 댄싱 9까지 그야말로 오디션 프로의 장인이라 불렸던 사람이라 파장이 큽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안경을 쓴 남성이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법원 건물로 들어섭니다.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101 연출자인 CJ E&M 소속 안모 PD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투표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지 작성하겠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사람은 안 씨 등 엠넷 제작진 3명과 기획사 관계자 1명입니다. 안 씨는 엠넷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잇따라 연출해 히트시키면서 유명해졌습니다. 한국형 오디션 프로의 원조인 슈퍼스타 K 시리즈 1부와 댄싱 9, 프로듀스 등이 안 PD의 손을 거쳤습니다. 경찰은 안 PD와 엠넷 관계자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회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투표한 시청자를 상대로 투표 결과를 조작한 행위가 사기를 친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오늘도 안 씨의 소속사인 CJ E&M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안 씨가 연출한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소방헬기 추락 사고가 난 지 벌써 6일째입니다. 동체 인양 중 유실된 것으로 알려진 실종자 시신 한 구를 조금 전 수습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탑승자 7명 중 4명이 실종 상태인데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난 실종자 가족들, 뭐라도 좀 더 해보라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배우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족들은 답답함을 못 이기고 책상을 연신 내리칩니다. 정부의 초동 대응이 무실했다며 분통을 터뜨리지만 장관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뿐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저한테 자꾸 그렇게 묻지 마시고 하시고 싶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가족들은 좀처럼 진척 없는 수색 작업에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청해진함의 자동 함정 위치 유지 장치가 고장나 한동안 수중 수색이 중단된 데 대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에 수중 수색이 가능한 구조함은 청해진함을 포함해 3척. 하지만 2척이 수리 중이어서 청해진함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장비를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이거는 가깝잖아요. 장비 수리를 마치고 오후 늦게 수중 수색이 재개된 가운데 수색 당국은 실종자 시신 한 구를 무인잠 수정을 이용해 수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초 헬기 인양 과정에서 유실된 걸로 추정되는 실종자입니다. 해경은 내일 시신을 병원으로 옮겨 신원 확인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른 실종자 4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야간에도 이어집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이 사고 헬기에는 물 위에 비상 착륙할 때 떠 있을 수 있는 부유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어서 강경모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소방 헬기입니다. 동체 밑부분에 바람 빠진 풍선 모양의 물체가 눈에 띕니다. 물 위에 비상 착륙할 경우를 대비한 비상 부유 장치입니다. 납작하게 찌그러진 모습이 공개되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사고 헬기는 2016년 3월에 도입 이후 4차례에 걸쳐 부유 장치를 점검받았는데
지난 5월 점검에선 결함이 확인돼 부품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상구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하는데 이상이 있었으면은 당연히 조치라든지 운항에 대해서 중단을 했을 겁니다. 반면 부유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더라도 제 역할을 못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차분하게 바다에 앉았을 때 4개가 펼쳐져가지고 떠있는 원리지 비정상적인 자세로 이렇게 추락을 했다거나 이랬을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거는 보장이 안 됩니다. 국토부 조사관들은 포항 신항으로 옮겨진 사고 헬기를 대상으로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유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홍콩 사태가 극에 달하며 소방관과 경찰이 충돌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홍콩 캐리람 장관을 만나 더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한 소방대원이 경찰 무리를 향해 언성을 높입니다. 시위 현장을 수습하러 온 소방차까지 최루턴에 맞은 겁니다. 욕설이 오가며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현장을 촬영하던 기자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발사합니다. 기자들까지 공격을 받는 상황이 잇따르자 경찰의 기자회견에서는 기자들의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 사태 이후 처음으로 시진핑 주석과 상하이에서 만났습니다. 시 주석은 람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며 흔들림 없이 폭력에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내일 베이징에서 홍콩 문제를 담당하는 한정 부총리와 만납니다. 최고 지도부와의 이딴 만남으로 사실상의 재신임을 받은 캐리람 장관이 더욱 강경하게 시위를 진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군 복무할 때 화생방 독가스실에 있는 느낌이다. 최근 인도 뉴델리의 극심한 공기 오염에 대해서 현지 교민이 채널A에 표현한 말입니다. 마스크를 안 쓰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는데 얼마나 지독한 상황인지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인도의 수도 뉴델리. 짙은 스모그 때문에 공항 활주로는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이착륙 위험에 다른 곳으로 회항하는 비행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दिल्ली का पोल्यूशन काफी खराब है और यहाँ पे हमको सांस लेने में और काफी दिक्कत हो रही है और आंखों में भी जैसे मिर्ची डालते हैं ऐसे जलन हो रही है आंखों में. 최근 뉴델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000 마이크로그램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의 최고치보다 7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뉴델리의 상징인 인디아 게이트는 누런 스모그에 파묻혀버렸고 웅장했던 대통령궁도 보이지 않습니다. 현지 교민들은 불과 한 달 전과 비교해도 놀랄 만큼 악화됐다고 말합니다. 마스크를 안 쓰게 되면 거의 군대에서 화생방 독가스실 수준의 그런 느낌입니다. 뉴델리는 특히 인도 내륙에 위치하고 있고 히말라야 산맥이 북쪽에 자리하고 있어 공기가 잘 돌지 않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겨울철 농민들이 논밭을 태우면서 엄청난 양의 재가 발생하는 데다 최근에는 급격한 공업화까지 겹쳐 뉴델리의 대기 오염은 재난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인도 대법원은 정부의 대기 오염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금연 구역이 늘어났지만 거리에는 아직도 흡연자들이 많습니다. 거리에서 이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는 장소들을 가보면 자욱한 담배 연기도 고통스럽지만 마구 버린 꽁초로 하수구가 막히는 일도 많습니다. 김진희 간다. 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는 서울 광화문의 거리입니다. 평일 점심시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리 전체에 흡연자들이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솔직히 잠시도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런 상습 흡연 구역은 도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이고 흡연자들이 이곳에 모여 담배를 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화문 인근 대로변은 금연구역입니다. 금연구역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 점심 식사를 마칠 때쯤 가보니 직장인으로 보이는 시민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보행로를 완전히 점령해버린 흡연자들 때문에 뻥 뚫린 야외인데도 너구리굴을 방불케 합니다. 간접 흡연이 있다 보면 나쁘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약속이나 한 듯이 이곳에 모여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상을 찌푸리는 비흡연자들이 많지만 금연구역이 아니어서 마땅한 해결책도 없습니다. 저희 구가 별도로 흡연부스라든지 이런 시설은 없는 상황인데요. 금연구역으로 돼 있지 않는 구역들은 흡연자들에게 좀 계류를 제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 대학로에 있는 대학병원, 정문에서 약 30m 정도 떨어진 약국 골목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주로 환자들이잖아요. 근데 담배 연기 안 맡아야 되는데 줄 서서 못 피는데 어떡해. 저 같은 경우도 호흡기 환자이면서 폐동맥 고혈압 환자인데 병 나으러 왔는데 병을 얻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환자들이 약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골목을 지날 수밖에 없는데요. 도시타면 앞에서 담배를 피워서 약국 내로 담배 냄새가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앞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현관 위에 에어 커튼도 설치했지만 냄새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시 강남역 일대. 흡연자들이 머문 자리에는 늘 담배꽁초가 수북합니다. 구청이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줄이고자 꽁초 수거함까지 설치했지만 무용지물. 맨날 가지고 배고 있어요. 배터리가 있는 좀 바깥에서 버리는 거여서. 담배꽁초를 버리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길에서 흡연을 한다는 업체가 이미 나는 여기다가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겠다는 생각으로 피우는 게 아닌가. 길에 버려진 담배꽁초는 하수도로 흘러들어가는데요. 장마철 침수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담배꽁초가 많이 쌓임으로써 역류 피해가 있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치워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하수구 바닥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꽁초. 구멍 한 개에서 나온 담배꽁초의 양은 과연 얼마나 될까? 개수를 일일이 세봤는데요. 1시간 동안 세어보니 무려 408개의 꽁초가 수거됐습니다. 물론 흡연자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금연구역이 있으면 흡연구역이 있어야 되는데 금연구역 말고 흡연구역이 많이 없어서. 실제로 서울의 금연구역은 28만여 곳이 있지만 흡연구역은 6,200곳에 불과합니다. 흡연구역을 만들려면은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쪽에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장소를 찾기가 좀 힘들죠.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서 매일 벌어지는 길거리 너구리굴 갈등은 쉽게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간접 흡연과 하수구 막힘 현상 같은 부작용 때문이 아니더라도 건강을 위해 금연을 다시 한번 결심해보는 건 어떨까요? 김진희 간다의 김진 기자입니다. LG전자의 경영기조가 구광모 회장 취임 이후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를 문제 삼더니 이번엔 중국 업체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남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대전화처럼 TV 화면 위에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하는 아이콘이 뜹니다. LG전자가 자랑하는 최신 스마트 TV 기술입니다. LG전자는 중국 가전업체 하이센스 TV 제품이 스마트 TV 관련 기술 4건을 침해했다고 보고 어제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허 침해 중지 및 협상을 통한 해결을 거듭 요청했음에도 하이센스가 불성실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후발주자인 하이센스가 저가 LCD TV를 무기로 세계 4위까지 점유율을 높이자 적극적인 견제에 나선 겁니다. LG는 구광모 회장 취임 이후 경영기조가 공격적으로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LG전자는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를 허위 과장 광고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경쟁사의 QLED 8K TV가 실상은 국제계측위원회가 정한 규격에 한참 못 미칩니다. 같은 그룹사인 LG화학은 핵심 인력을 빼내 배터리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LG는 전국 433개 초중고 교실에 공기청정기 11,100대를 무상 지원하며 통큰 기부도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호텔 신라가 40년 동안 사용한 정문을 옮깁니다. 대신 그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해 서울시에 기부하는데요. 2010년 취임 때부터 수건이었던 한옥 호텔을 지으려고 이부진 사장이 내린 결정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업계에선 처음으로 한옥 호텔을 짓게 된 호텔 신라. 지금의 면세점터에 객실을 짓고 면세점을 그 아래로 이전하는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대지에 들어설 수 있는 건물이 이미 꽉 차 건폐율 규제에 발목이 잡혔던 상황.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은 정문 부지와 한옥 호텔을 맞바꿔 사업을 성사시켰습니다. 정문에 시민공원을 만드는 대신 서울시로부터 건폐율 완화를 이끌어낸 겁니다. 40년 동안 호텔 신라의 대문이었던 기와 정문입니다. 이 문을 지나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가 공원으로 조성돼서 서울시에 기부 체납됩니다. 공원 부지는 총 4,000제곱미터, 공시지가 기준으로 220억 원가량. 지하는 공영 주차장이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문으로 가는 도로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이렇게 되면 장충체육관 사거리 초입에 있었던 정문이 면세점, 즉 한옥 호텔이 들어서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신 이전하는 면세점 지하에 출입구가 추가로 생깁니다. 업계에선 호텔의 상징인 정문을 바꾸는 건 이례적이어서 한옥 호텔에 대한 이부진 사장의 의지가 그만큼 강력했다는 평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한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며 위세를 떨쳤던 국군 기무사령부. 지난해 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요. 청와대에서 불과 700m 거리에 있던 기무사령관 공관도 매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옛 기무사령관 공관입니다. 5m가 넘는 담벼락에 둘러싸여 밖에서는 안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이곳에는 1년 넘게 사람이 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공간 바로 앞에는 이렇게 경비초소가 있는데요. 이것도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기무사령부가 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면서 빈 공간이 됐습니다. 기무사령관 공관은 청와대에서 북서쪽으로 약 700m, 걸어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국방장관과 외교장관 공관은 6km 떨어진 한남동에 있습니다. 해공군 총장 공관은 한강이남 대방동에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무사령관은 최고 권력의 지근거리에 머물렀던 겁니다.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보안사령부를 맡은 박준병 사령관이 1982년 김철호 기아차 회장의 자택을 사들여 공관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수시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군 동향과 각종 국내 정보를 보고했는데 경복궁 옆에 있던 기무사가 2008년 과천으로 옮겨간 뒤에도 사령관 공관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기무사가 해체되고 안보지원사령부가 새로 창설되면서 공관은 반납됐고 국방부는 37년 만에 민간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대지 면적 681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인데 공시지가는 46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제할 때 감정을 했던 건 아무도 없어요. 한 2천 정도. 46억 기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죠. 국방부는 조만간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공개 입찰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대입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교육당국이 처음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과학고의 합격률이 일반고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대학들 사이에 고교 서열화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4년간 서울대 등 13개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으로 뽑은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비중입니다.
과학고와 영재고 출신들이 26%로 가장 많았습니다.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가 뒤를 이었고 일반고는 9%에 그쳤습니다. 과학고와 영재고가 3배가량 높은 겁니다. 고교 서열화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말로만 있었는데 몇몇 대학 학종 쏠림이 현상이 심하고 또는 특목고나 자사고 비율이 심한 13개 대학으로 국한해 놓고 봤을 때 저희들 수치적으로 확실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따라 가산점을 주거나 감점하는 고교 등급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고교 서열화가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겁니다. 교육부는 실제로 고교 등급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별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선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에 적을 수 없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나 교회 수상 실적 등을 쓴 사례도 36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모레 고교 서열화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학종을 줄이고 정시를 늘리는 대입 방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외고 국제고 학부모 200여 명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특목고 폐지 방침에 반발했습니다. 외고 국제고 학생과 학부모를 잘못된 정보와 정치 논리로 매도하지 마라. 일각에선 이번 조사가 한 달간 13개 대학만을 조사한 것이어서 대입 정책 변경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국민횟감, 광어의 산지 가격이 2년 새 반토막 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비자들은 가격 폭락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홍유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싱싱하게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국민횟감, 광어. 최근 일본의 검역 강화로 수출이 줄었는데 생산량은 늘면서 산지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이런 광어의 지난달 출하 가격이 1kg에 8,400원 정도인데요. 2년 전과 비교하면 사실상 반값이 된 겁니다. 국내 광어 양식장이 밀집한 제주도는 연내 광어 200톤을 사들여 폐기 처분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가격 폭락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요즘에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라 물값에 물차에 인건비에 그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건달아 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횟집에서 파는 광어 가격은 요지부동입니다. 여기에서는 없어요. 이 식집 같은 경우도 이게 횟집 오시면 똑같은 가격으로 나가잖아요. 여전히 소비자에게 광어는 저렴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싸지는 않죠. 떨어졌다고 해서 싸게 받거나 이런 거는. 복잡한 유통 구조 때문에 산지 가격이 소비자 가격으론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이번 가을 관록의 여배우들이 스크린으로 돌아옵니다. 스릴러와 멜로로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낼 이영애와 김희애의 복귀작을 이현용 기자가 먼저 만나봤습니다. 아이를 찾으러 왔어요. 어딨어요? 누구요? 6년 전 실종된 아들을 찾아 낯선 곳으로 향한 엄마. 하지만 경찰은 경계하고 마을 사람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진실을 찾을 수 있을지 긴장감이 높아갑니다. 이영애가 14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했습니다. 2005년 미모의 전과자를 연기한 친절한 금자씨 이후 두 아이의 엄마로 지냈지만 과거의 모습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엊그제 같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난감히 교차합니다. 일단 기쁘고요. 세범. 응. 너도 알다시피 여기 엄마 옛 친구가 살아. 고등학생 딸이 우연히 엄마의 첫사랑을 알게 되면서 시작된 여행. 영화 러브레터 속 새하얀 설원을 배경으로 순수했던 옛사랑의 기억을 살려냅니다. 첫사랑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윤희를 연기한 김희애는 스크린을 통해 후배 이영애와 선희의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여성, 더군다나 이렇게 연륜 있는 여성의 캐릭터가 대중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미모의 CF 스타에서 중견 여배우로 성장한 두 사람의 연기 대결에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야구 국가대항전 프리미어 12에 나설 4개 나라 대표팀이 오늘 고척에 집결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감독이죠. 우리나라 김경문 감독은 챔피언의 자존심을 강조했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캐나다, 쿠바, 그리고 호주까지 세계 랭킹 12위 안에 속한 4개 나라가 오늘 고척 돔구장에 모였습니다. 내일 시작하는 프리미어 12 예선전에 앞서 공식 훈련을 가진 겁니다. 아이스하키 강국 캐나다는 번트 훈련도 하키처럼 즐겁게 진행했고 쿠바 대표팀은 거포 데스파이그네를 앞세워 장타력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쿠바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김경문 감독은 오늘도 쿠바를 가장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랭킹 3위로 가장 높지만 상대팀들도 만만치 않아 매경기 진땀 승부가 예상됩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디펜딩 챔피언으로서의 또 자존심도 세우고 싶고 내일부터 사흘 동안 치러지는 조별 예선을 통해 상위 2개 팀만 도쿄에서 열리는 슈퍼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제2의 김연아로 불리는 선수 여기저기 많은데 가장 근접한 선수가 바로 중학생 유영입니다. 이번 시니어 무대 데뷔전에서 깜짝 동메달을 땄는데요. 4회전 점프로 세계 정상을 꿈꾸는 유영을 김유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1살에 국내 시니어 무대 우승으로 김연아의 최연소 기록을 깼던 유영. 세계 선수권 대회 많이 출전하고 가서 연아 언니처럼 메달도 많이 따고. 올해 중학생으로 국제 시니어 대회에 나서 김연아처럼 데뷔전에서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공중에서 3바퀴 반을 도는 점프 트리플 악셀 덕분이었습니다. 김연아 때만 해도 3회전 점프로 세계 1위를 호령했지만 지금은 최소한 3바퀴 반은 돌아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70, 80% 정도? 다음 시즌까지는 100%. 유영은 최근 4바퀴를 도는 극한의 4회전 점프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이후 피겨는 고난도 점프에 더 많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세계 정상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4회전 점프가 필수적입니다. 내년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고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훈련장 밖에서는 K-팝과 쇼핑을 즐기는 평범한 10대 소녀. 방탄소년단을 제일 좋아하고요. 너무 좋아서 기절할 것 같은데. 유영은 다음 달 그랑프리 4차 대회에서 또 한 번의 쾌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최근 농구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됐던 연봉킹 김종규의 이른바 할리우드 액션. KBL도 공식 인정하고 경고를 줬습니다. 김종규를 포함해 KBL은 1라운드에서 페이크 파울 29건의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 오누아프가 5차례로 가장 많았습니다. 구단별로는 DB가 10차례로 1위, SK와 KCC, LG가 4차례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가을 날씨 좋은 건 믿을 수 없다는 옛말이 딱 와닿는 요즘인데요. 날씨 변덕이 워낙 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는 갈수록 기온이 내려갑니다. 아침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많겠고요. 절기 입동인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무려 2도까지 내려가는 등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날씨 변화가 클 때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잘 관리해야 하는데요. 체온이 1도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30% 줄기 때문에 머플러를 둘러서 열 손실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찬 음식은 체온을 떨어뜨려서 혈액순환을 방해하니까요. 주로 따뜻한 음식을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는 큽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6도, 강릉 9도, 대구는 7도 등으로 초겨울처럼 싸늘하겠고요. 낮에는 전국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고 볕도 좋아서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일부 내륙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김포나 광주 또 대구공항 등 일부 공항에서 항공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항 정보 미리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내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합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지만 풍선 효과처럼 주변 지역 집값만 올리거나 경기가 악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규제 정책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규제의 역설, 그 결과가 유독 많았던 부동산 정책. 이번엔 다를지 지켜보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